한국은 거절하겠습니다.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한국은 당당히 거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을 호구 취급하며 여태껏 장사를 해왔던 미국이 당황했는데요. 한국이 이토록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조차 당황시킨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4월 12일 워싱턴 시간 오전 11시 35분 저는 국방부 4층 동부가 전략분석실에서 일상적인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동료 마이클이 급하게 제자리로 뛰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CNN 켜봐, 대통령이 뭔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컴퓨터 화면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 단상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현재보다 100억 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기존 SMA 예상액이 약 1.4조 원 수준이었는데 100억 달러면 무려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거의 10배에 가까운 인상이었습니다. 브리핑룸 안 기자들도 술렁였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100억 달러가 맞습니까? 트럼프는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그렇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미국이 왜 그들을 공짜로 지켜줘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진짜 폭탄이었거든요. 옆자리 수잔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덧붙인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발언 전에 국방부나 국무부와 사전 협의가 있는 법인데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거든요. 저는 급하게 상급자인 존슨 국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존슨 국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도 완전히 깜짝 놀랐다며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모인 동북아 팀 전체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구도 이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존슨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 측 반응을 주시하자고요.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몇 시간 내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청와대도 외교부도 국방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이런 침묵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즉각 반박하거나 최소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나오는 법인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사이트들을 계속 새로 고침했지만 공식 반응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히 전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해석이나 분석도 거의 없었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청와대에서 짧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와서 한 말은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것과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더 의아했어요. 평소 한국 정부라면 훨씬 빠르고 구체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뉴스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모두 이 소식을 전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코멘트는 전혀 없었어요. 마치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밤사이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24시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전이 시작됐어요.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침묵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CNN에서 가장 먼저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동맹국이라는 거였어요. 기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GDP 대비로 보면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내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뉴욕타임즈는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한 총액을 계산해서 보도했습니다. 무려 6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기사는 이것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한국 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충실한 동맹국이었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병까지 모든 사례를 열거했어요.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 편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CBS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7%가 트럼프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이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황했습니다. 존슨 국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건 명백했거든요. 그날 오전 10시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트럼프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이런 요구는 동맹관계를 해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은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미국 내부가 이렇게 빨리 분열될 줄 몰랐습니다. 보통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여야가 며칠은 공방을 벌이는 법인데 이번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점심시간에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는 전체 동북아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핵심 거점을 잃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군부에서까지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날 오후 2시에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다고 했어요.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결정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청와대에서 백악관으로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협상은 없다. 원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먼저 철수 카드를 꺼낸 거였거든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슨 국장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되자 워싱턴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역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올라온 긴급 첩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밤사이 한국 정부 고위층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수상한 회의들이 연달아 열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오후에 들어왔어요. CIA 서울 지부장이 보낸 보고서였는데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축적한 방산 수출 실적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무려 680문이나 수출됐다는 거였어요. 총 계약 규모가 3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큰 규모의 무기 수출을 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노르웨이에도 K9이 23문 수출됐고 에스토니아에는 12문이 팔렸습니다. 호주에는 30문이 확정됐어요.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F-21 전투기 관련 정보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초도 비행이 성공했고 양산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48대 도입을 확정했고 추가로 80대를 더 주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수출국이 되어 있었어요. 잠수함 관련 정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SS-3 잠수함이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몇몇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 데이브에게 이 정보를 보여줬어요. 데이브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들어온 추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목표가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라는 거였어요. 현재 80억 달러 수준에서 거의 4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긴장과 존경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미국에게는 위협적인 신호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군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존슨 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펜타곤 고위층이 참석하는 회의였어요. 저는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한 장군은 이런 정보를 왜 진작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변화 속도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또 다른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이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군 보호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마지막에 한 고위 관계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에게는 그럴 만한 자신감과 역량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빈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안 메신저에 긴급 메시지가 떴어요. 펜타곤 전략기획부에서 작성한 극비 보고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예상 비용 및 전략적 손실 분석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가 엄청났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태평양 전략 재편을 위해 매년 추가로 5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0억 달러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50억 달러를 더 써야 한다는 아이러니였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 확장 비용만 2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새로운 항공모함 전단 배치 비용이 150억 달러,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재배치가 8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총 비용이 무려 4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10년간 낼 방위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동북아 전략 균열에 관한 분석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북한도 더욱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군의 억제력이 약화되면 김정은이 더 큰 모험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더 받으려던 계획이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새벽 2시쯤 옆자리 동료 톰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도 같은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진짜 위험에 처했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아시아 전략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톰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어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전략적 중립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을 잃는 거였어요.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존슨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도 보고서를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요청한 회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중국 관련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중립을 선언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부터 국방장관, 국무장관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펜타곤 전략기획부장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어요. 수치들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50억 달러 추가 비용 부분에서는 국방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방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였습니다. 4월 17일 오후 2시 15분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주간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에 갑자기 누군가 회의실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긴급 상황실 직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또 중대 발표를 한다며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라이브를 시청하라고 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100억 달러 폭탄도 모자라서 또 무슨 일을 벌일 작정인지 걱정됐거든요. 화면 속 트럼프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회의실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모든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정말 예상도 못한 카드였거든요.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미국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존슨 국장이 급하게 태블릿을 꺼내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100% 관세로 막는다는 건 미국 기업들에게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 기업들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어요. 이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리에 의문을 가졌어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 사라가 한국산 반도체 수입 규모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6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가격이 2배로 뛴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미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상상해봤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모두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부품 가격이 2배로 뛰면 이들 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어요. 30분 후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 부처 관계자들이 뛰어다니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상무부 차관이 가장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업계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하게 한국 측 반응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용했어요. 청와대나 한국 정부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성과 SK하이닉스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폭탄 발표가 있으면 주가가 폭락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오후 4시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었고 필요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생산 시설 확장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녁 7시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반도체 관세로 인해 아이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관세 폭탄이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인가 하고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미국은 오히려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6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온 긴급 소환이었어요. 반도체 관세 발표 후 24시간도 안 되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는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심상치 않았어요. 나스닥이 전날 3.8% 폭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모두 급락했다고 했어요. 출근길에 받은 첫 번째 전화는 상무부 통상 담당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다며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애플 CEO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존슨 국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밤을 새운 듯한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상황판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산업계 반응이었어요. 지난 밤부터 주요 기업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인텔의 반응이었어요. 인텔 CEO가 긴급 성명을 통해 이 관세가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거였습니다. 인텔조차 한국산 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제 책상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업계 로비스트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IT 기업 임원은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당장 내일부터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더 심각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월가에서 반도체 관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거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손실이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받으려던 100억 달러보다 12배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국무부에서 온 관계자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체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삼성이 중국과 유럽 기업들과 새로운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빠른지 놀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 같았거든요. 반면 미국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경제보좌관이 나와서 관세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보좌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쯤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삼성 미국 법인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관세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 내 투자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중국도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잃어도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관세 폭탄이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가 하고요. 한국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위험에 처한 건 누구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반도체 관세 발표 3일째 되는 금요일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각국 반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제 직통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접 전화를 건 게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슨 분석관님. 죄송한데 급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건가요? 의원님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저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좌관이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농담이 아니었나요? 한국이 실제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내용은 기밀 사항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의회 관계자이니 어느 정도는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한국의 최근 행동들을 보면 단순한 허세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의원님이 정말 걱정하고 계세요. 선거구에 군사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저는 이해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미국 군산복합체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보좌관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어떤가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현재로서는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안을 찾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당장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보좌관의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몰린 건가요? 당신네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건 아닌가요? 이런 직접적인 비판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보통 공화당 쪽에서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며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보좌관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정말 한국과 전면적인 갈등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변했어요. 한국이 계속 침묵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심각성을 느꼈어요.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통령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30분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첫마디부터 날카로웠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의원님이 대정부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요. 저는 비슷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보좌관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이건 완전한 외교 참사 아닌가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데 이렇게 관계를 망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객관적인 분석만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응 방식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비슷한 전화를 8통이나 더 받았어요. 양당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정치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트럼프의 강경책이 오히려 미국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국방부에서 받은 긴급 소환장을 들고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최고 위급 회의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린다는 통보였어요.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가니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 국무장관 블링컨, 상무장관 레이몬도까지 모든 주요 장관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분위기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평소 보던 일상적인 회의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단순한 외교적 항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국무부에서 준비한 외교적 파급효과 보고서였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본이 한미 간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호주도 동맹 관계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정보였어요.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국무장관 블링컨이 발언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정면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미 아시아 전체의 동맹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더 이상 강경책을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무부 보고였어요. 반도체 관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나스닥이 8% 하락했고 특히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상무장관 레이몬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 기술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과 유럽으로 시장을 전환하고 있는데 미국만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의 발언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어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핵심 거점을 잃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전체의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어요. 제가 준비한 한국 역량 분석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과 자체 방어 능력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독립적 방어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의 수출 성과를 들었을 때는 모두 침묵했어요. 1시간 반에 걸친 보고가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결론을 요약했어요. 모든 부처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한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체면을 살리면서 물러날 것인가가 과제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한 고위 관계자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꿔놓았다는 인정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도에서 한 장관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 쪽에 넘어갔다고요. 우리가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미국 정부 최고 위층이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다는 걸 말이에요. 4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국무부 7층 동북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실에서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틀 전 백악관 대책회의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강경 대응이나 압박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차관보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제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요. 지난 2주간의 상황을 보면 기존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논의된 건 SMA 협상 포기였어요. 국무부 협상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100억 달러 요구를 완전히 철회하고 기존 수준에서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놀랐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강경하게 밀어붙이자던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된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관세 철회였습니다. 상무부에서 온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100% 관세를 즉시 철회하고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세 번째 제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감축 허용이었어요. 완전 철수는 막되 한국이 원한다면 일정 부분 병력 감축을 수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양보였어요. 미군이 먼저 감축을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국방부 대표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핵심 전력은 유지하되 비전투 부대 중심으로
5천 명 정도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 첨단 무기 체계 배치를 늘려서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들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급격한 후퇴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차관보가 제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한국의 최근 행동 패턴을 보면 단순한 양보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뭔가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후 4시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이 제안들을 검토했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너무 굴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6시에 실무진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공식 채널보다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한국 측의 반응을 먼저 타진해보고 긍정적이면 공식화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 대사관으로 암호 전문이 발송됐어요.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국이 보다 유연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였습니다. 오후에 서울에서 첫 번째 반응이 왔어요. 한국 측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단순한 양보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원한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압박하는 입장에서 제안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은 확실히 한국 쪽에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오전 저는 CIA 동북아 분석센터에서 온 긴급 브리핑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내부 동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는 보고서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긴급 등급으로 분류된 게 이상했습니다. CIA 분석관 김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언어적 장벽 없이 현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울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청와대 내부회의 영상의 일부였어요. 물론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몇 분간의 편집된 장면이었습니다.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음성은 명확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참모들과 미국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의회와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에 놀랐어요. 한국이 미국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위비 부담은 줄어들고 작전권 환수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보고도 흥미로웠어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맞서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대통령의 마지막 지시였어요. 절대 먼저 양보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미국이 충분히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분석관이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국방부 내부 전략회의 녹취록 일부였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방산 수출 확대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기회로 삼아 다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과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과 인도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이런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반발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자료는 한국 언론 동향 분석이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 언론들이 정부 방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정부 대응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정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분석관이 종합평가를 해줬어요. 한국이 이번 사태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수준의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고요. 한국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미국은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해외 언론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BBC, 가디언, 르몽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등 주요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대응을 극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BBC의 헤드라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거인의 승리, 한국이 보여준 외교의 교과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침묵 전략의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디언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미국의 동맹 관리 실패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같은 모범적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미국 자신에게 손해라고 지적했어요. 동시에 한국의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외교적 성숙함의 표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이번 대응이 중소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에 맞서는 방법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른 나라들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독일 언론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관세에 대응해서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독일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대응을 외교적 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던 일본 언론치고는 이례적인 평가였어요.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유럽연합 외교정책 담당 대표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침착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EU와 한국 간 협력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EU가 미국과 한국 간 갈등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점심시간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뉴스였어요.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발표됐습니다. 독일 총리도 비슷한 통화를 예정하고 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오후에는 각국 외교관들의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들이 비공식 모임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연구 주제로 삼기로 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전통적 동맹국들마저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소식은 저녁에 들어왔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느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대화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전 세계 언론들의 반응을 종합 보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한국의 우호적인 논조였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 관리 실패, 일방적 압박 등
비판적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국제 여론까지 한국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미국이 명분에서도 실리에서도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5월 8일 월요일 저는 펜타곤에서 주한미 군사령부로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라는 지시였어요. 워싱턴에서 보고서로만 접하던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한국 출입국 직원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미국 외교관 여권을 확인할 때도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거든요. 기사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그렇다고 답하자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용산 기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분위기의 변화였어요. 평소 한미 간 협력이 활발하던 시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고 대화도 최소한의 업무적인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면담에서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사령관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지난 몇 주간 한국 측과의 소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례 회의도 연기되고 공동훈련 계획도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하더군요. 가장 심각한 건 정보 공유 부분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일부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도 예전만큼 상세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양국 간 군사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공군과의 합동훈련이 당분간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 조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갈등의 여파라는 게 분명했어요.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미군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친근했는데 이번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있었어요. 한 근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미군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서울 시내에서 만난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할 때까지는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못 박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대안 준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주한미군이 축소되거나 철수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방산업체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방위산업체 관계자와 만났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를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산 무기들이 수출을 위해 선적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K9 자주포들이 폴란드로 향하는 배에 실리고 있었어요. 항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요즘 한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날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유엔사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미 간 갈등이 계속되면 한반도 전체의 안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북한이 이 틈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주일간의 현지 조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로만 접하던 내용들이 현실에서는 훨씬 심각했어요. 한국 사회 전반에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런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원상복구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5월 15일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펜타곤 최고위급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주요 지역 담당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상황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의 전면적 대립을 각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이었어요. 방산 수출 실적과 독자 기술 개발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KSS-3, 잠수함 등의 성능과 수출 현황을 보여주니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어요. 둘째는 경제적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분석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유럽 시장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수치로 보여줬어요. 셋째는 외교적 고립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반응과 각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유럽연합, 아시아 주요국들이 모두 한국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질문했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이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거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아직 기회는 있지만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향후 전망을 제시했어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맹에서 동반자로, 종속에서 독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워질 가능성이었어요.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방적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고위 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 능력에 대해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제 보고서를 검토했고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며칠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위비 협상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독자적 역량을 갖춘 중견국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들의 침묵과 인내, 전략적 사고와 실행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시대가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상대방이 굴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상대방도 충분한 역량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한국과의 이번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카페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는데 평온한 풍경과는 달리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문득 20년 전 제가 처음 국방부에 입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28살의 패기 넘치는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 정도로만 여겨졌었어요. 2003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부산 출장이었는데
당시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한국 관료들도 미국 정책에 대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죠. 제가 회의에서 발언하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 한국 관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2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2년간 한국에서 복무하셨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지만 국민들의 의지가 강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언젠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당시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감상적인 회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예언이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이번 서울 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의 모습, 부산항에서 본 K9 자주포드, 그리고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부산항에서 한국 무기들이 수출되는 모습을 봤을 때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울에서 만난 한 젊은 한국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그 친구가 유창한 영어로 미국의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실감했어요. 그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협력할 수는 있지만 굴복할 필요는 없는 상대였어요. 제 아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내는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론적 관점에서 흥미로워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맞서는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에게도 매우 교육적일 거라며 제 경험담을 정리해보라고 권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저는 앞으로의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다른 동맹국들도 점차 독자적 역량을 키워가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 20세기식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서재 안자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외교는 압박과 회유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과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관점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